그 돈 원래 내 거야. 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만 믿는다고. 나한테 다 물려주신다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당신 진짜 왜 이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산 타령이야? 타령이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 일도 맡기고 집안일도 다 나한테 상의하셨잖아. 그 말은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신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숨죽인 채 두 남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후계자?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오빠, 정신 좀 차려. 아버지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더 믿으셨어. 너는 몰라.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한밤중에 금고 열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야, 너는 시집도 안 갔잖아. 나는 애들 둘 키우고 집도 사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닥쳐. 넌 몰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는 왜 이렇게까지 흥분한 걸까요? 왜 동생에게 소리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연속극을 매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금고 안에 있는 봉투는 꼭 내가 열어봐야 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68세의 김정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그 따뜻했던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리,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35의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작은 딸 수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32의 나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온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사흘 전에 남긴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금고 안에 있는 봉투는 꼭 당신 혼자서 열어봐야 해.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약속해줘. 아무한테도, 특히 아이들한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당신만 봐야 해.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두 쏟아붓는 것처럼 절박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정숙이 대답하자 남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정숙의 머릿속에는 그때 그 순간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남편은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남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조문객들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정숙의 생각을 깼습니다. 정숙은 정신을 차리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차례로 문상을 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사람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일찍 가셔야 하는지,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서도 정숙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비밀로 남겨둬야 했던 그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밤이 깊어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수연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많이 힘드실 텐데 방에 가서 누워 계세요.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정 앞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금고 속 봉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기들, 그리고 늘 곁에 있어준 남편. 그런 남편에게 숨겨야만 했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을 숨기신 거예요? 정숙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일이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금고를 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늘도 무언가를 예감하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도연이에게는 주지 마라.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상복의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과 수연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68세의 김정숙은 처음으로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없는 집은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저녁 8시 정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책상 위에 놓인 안경, 그리고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벽에 숨겨진 금고는 남편만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1985년 5월 12일. 네 자리 숫자를 누르자 금고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유언장 한 부, 통장 2개,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혼자 볼 것. 정숙은 봉투를 집어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손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글씨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편지의 글씨는 흔들리고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어 미안하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금고 안에 있는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어. 이 돈은 당신이 40년 동안 고생한 값이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쓰시오.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도연이에게는 이 돈을 주지 마시오. 편지를 읽던 정숙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도연? 큰아들 도연? 왜 도연이에게는 주지 말라는 걸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은 큰아들이었습니다. 35살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도연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효자야. 착하고 성실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연에게는 돈을 주지 말라는 걸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도연이는 겉으로는 좋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당신만이라도 알아야 하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도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지난 3년간 도연이는 나한테 계속 돈을 빌려갔소. 투자한다고, 사업 기회가 있다고. 처음에는 믿었소.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소.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소.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주식 투기를 했소. 3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잃었소. 2억?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연이를 다그쳤소. 왜 그랬냐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도연이는 울면서 빌었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마지막이라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소.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오. 그 아이는 변했소. 내가 알던 착한 도연이가 아니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기는 거요. 당신이 이 돈을 도연이에게 주면 그 아이는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갈 것이오. 부디 이 돈만큼은 지켜주시오. 그리고 도연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이가 도박을 했다니, 2억을 잃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편지를 황급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들렀어요. 도연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봉투를 책상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열린 금고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금고를 여셨네요? 아버지 서류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응.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챘을까요? 그는 금고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류 정리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정숙이 너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 정숙은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봉투의 끝자락이 서랍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저 봉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밝혀지면? 어머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도연의 말에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도연에 대해 쓴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밤은 깊어가고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의 봉투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경고, 그리고 아들의 비밀. 이제 정숙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경고를 따를 것인가. 그 돈 원래 내 거야. 아버지도 나만 믿었다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숙은 여전히 남편의 편지를 다 읽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날 밤 집에 머물렀고 그 이후로도 자주 들락거리며 어머니를 챙긴다는 명목으로 집안 곳곳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봉투를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도연이 잠든 틈을 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경고했던 도연. 도대체 아들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도연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점심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회사는? 오늘 반찬 했어요. 엄마 챙기는 게 더 중요하죠. 도연은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절대로 도연이에게는 이 돈을 주지 마시오. 왜일까요? 이렇게 효자 같은 아들인데.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 통장 정리는 좀 하셨어요?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장? 네.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이요. 명예 변경 같은 거 해야 하잖아요. 상속 절차도 밟아야 하고. 아, 그게 아직은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정숙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효자의 얼굴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가 천천히 할게. 엄마, 이런 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봐서 잘 알아요. 도연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재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아, 너무 서두르지 말자. 엄마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알겠어요. 그럼 편하실 때 말씀하세요. 근데 엄마, 혹시 아버지가 따로 뭐 남기신 거 없으세요? 편지 같은 거?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짐작하는 걸까요? 편지? 왜? 아니, 그냥 아버지가 유언 같은 거 남기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을 테고. 아무것도 없었어. 유언장만 있더라.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숨겨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버지께서 저희를 믿으셨으니까 따로 말씀 안 하신 거겠죠. 그날 저녁 도연은 또다시 집에서 자겠다며 남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정숙이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재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저 시간에 서재에는 왜? 정숙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려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수연이었습니다. 동생 수연이 언제 왔는지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너 언제 왔어? 아까 왔어. 엄마 걱정돼서. 근데 오빠는 저 시간에 여기서 뭐해? 아, 나 그냥 아버지 서류 좀 찾아보려고. 밤 11시에 불도 안 켜고. 수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엄마 깨울까봐 불 안 켰어. 그리고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나도 화장실 가다가 이상한 소리 들려서 나왔지. 오빠, 설마 금고 열려고 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금고 비밀번호 알아? 모르잖아. 그런데 왜 여기 서 있어? 수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큰오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 그 돈 원래 내 거야. 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만 믿는다고. 나한테 다 물려주신다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당신 진짜 왜 이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산 타령이야? 타령이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 일도 맡기고 집안일도 다 나한테 상의하셨잖아. 그 말은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신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숨죽인 채 두 남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후계자?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오빠, 정신 좀 차려. 아버지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더 믿으셨어. 너는 몰라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한밤중에 금고 열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수연아, 너는 시집도 안 갔잖아. 나는 애들 둘 키우고 집도 사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닥쳐. 넌 몰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의 오빠가 낯설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너희 둘 다 그만해. 엄마. 두 남매가 동시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아, 방으로 들어가거라. 엄마, 저는. 들어가.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서재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경고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도연이에게는 주지 마라. 아들의 저 모습을 예견했던 걸까요? 정숙은 침실로 돌아가 옷장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편지의 나머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진실을, 남편이 숨기려 했던 그 비밀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도연이는 나한테 계속 돈을 빌려갔소. 투자한다고, 사업한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소. 그 돈으로.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밝히려 했던 진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김 회장님이 오랫동안 도와주신 아들이에요. 정숙이 남편의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편지에는 도연이 지난 3년간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사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주식 투기에 탕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작은 딸 수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오빠의 변한 모습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고 앞에서 보았던 오빠의 눈빛, 그 욕망에 가득 찬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수연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책장 뒤편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일정, 친구들과의 약속, 집안 수리 메모. 그런데 중간쯤 넘기다가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월 15일 희망보호시설 50만 원. 같은 내용이 매달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된 기록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희망보호시설?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후원을 하셨나? 하지만 왜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수연은 공책을 더 넘겼습니다. 그러다 몇 장의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모두 희망아동 보호시설 후원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최근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기셨지? 후원하는 건 좋은 일인데. 수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고 옆에 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주소를 찾아 희망아동 보호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저, 김철수 씨의 딸인데요. 아버지가 이곳에 후원을 하셨다고 들어서.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김 선생님 따님이시군요. 어머나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선생님께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네, 왜요? 선생님께서 그냥 조용히 후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 아이들의 밝은 표정. 아버지의 후원이 이곳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여성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 씨요? 아, 그럼 선생님께서 따님에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 씨는 지금 2층에 있을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잠깐만요. 준호 씨가 누구죠? 여기 직원인가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준호 씨는 이 시설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죠. 그리고 여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재촉했습니다. 그리고요? 김 선생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신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아들처럼 아껴주셨죠.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처럼? 무슨 의미일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청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젊은이였습니다. 청년은 수연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이쪽은 김 선생님의 따님이시래. 청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수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이에요. 저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혹시 선생님께서 준호에 대해 말씀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시설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나? 준호 씨는 김 선생님께서 27년 전부터 돌봐주신 아이예요. 갓난아기 때 이 시설에 맡겨졌는데 선생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후원해 오셨죠. 27년 전이요? 수연은 계산을 했습니다. 27년 전이라면 자신이 5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이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네. 선생님께서는 준호 씨를 정말 각별하게 챙기셨어요. 학비도 대주시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걸 지원해 주셨죠. 다른 후원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시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마치 뭐요? 마치 본인 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수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처럼? 27년 동안? 그렇다면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셨다면 제가 나설 일이 아닌데.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관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준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설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실 김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준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준호이.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은 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요? 선생님께서 한 달 전에 저를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27년 전 젊었을 때 실수로 저를 낳게 됐고 생모는 저를 이곳에 맡기고 떠났다고. 수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시설장이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아버지, 평생 어머니만 사랑한다고 했던 아버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27년 동안 비밀로 하셨다니.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평생 고아로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럼 어머니는 아세요? 이 사실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알리면 안 된다고.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수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만에 오빠는 돈에 눈이 멀었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제게 주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열어보라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죠? 수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비밀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비밀은 이것보다 더 깊고 더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 준호는 내 아들이다. 수연은 희망보호시설에서 돌아온 후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그 이마와 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 수연은 매일 밤 고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연아 왔니? 밥은 먹었어? 정숙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구나. 엄마, 며칠 전에 아버지 공책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연은 주머니에서 희망보호시설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3년 동안 매달 이 시설에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다녀왔어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니? 엄마, 박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27년 전에 태어났다고. 시설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평생 돌봐주셨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충격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분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놀라움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게 됐구나. 엄마, 설마 알고 계셨어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긴 이야기야.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7년 전, 내가 5살 때였어. 내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
회사 직원이었던 여자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너희 아버지는 처음에 숨기려 했지만 결국 나한테 털어놨지. 무릎 꿇고 빌더라.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혼하려고 했지. 짐 싸서 친정에 갔어. 너랑 도연이 데리고. 근데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사라졌어. 갓난아기를 시설에 맡기고 잠적했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왔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친자 확인도 했대. 분명히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요? 나는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내가 키우겠다고 했어.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그게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니까. 미쳤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키운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쳤었지. 다들 그랬어. 친정어머니도 친구들도. 왜 그 아이를 내가 키우냐고. 하지만 나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했어. 아무 죄도 없잖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긴 생명인데 시설에서 평생 고아로 살게 할 순 없었어. 그럼 준호를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반대했어. 도연이와 너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그래서 타협했지. 시설에 맡기되 우리가 계속 돌보기로. 내가 직접 매달 찾아가서 아이를 봤어.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7년 동안요? 한 번도 말 안 하시고? 그래, 한 번도 너희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도 지켜주고 싶었어. 준호는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자랐어.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만나셨어요? 가끔 나랑 같이. 우리는 준호한테 후원자 부부라고 소개했어. 진짜 부모라는 건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지. 그게 아이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동안 엄마는 매달 그 아이를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몰래? 미안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은 있었어요. 이혼하시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시든지. 수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7년간 숨겨온 비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연아, 오빠는 알아요? 도연 오빠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도연이는 모를 거야. 그럼 준호는 뭐예요? 동생이에요? 오빠예요? 어떻게 불러야 해요? 수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고 우리 가족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정숙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준호를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도 지키려고.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럼 준호는요? 준호는 진실을 알아요? 한 달 전에 내 아버지가 준호한테 말했어.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대.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그 애가 내 동생이었어요? 27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제 동생?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는 내 동생이다. 피를 나눈 동생.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과 수연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도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빚, 준호의 존재, 모든 것을.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수연과 창백한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래요? 정숙은 입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도연에게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무슨 얘기?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비밀, 이제는 모두에게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사실은.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들을게요. 도연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도 말해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말해야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도연에게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온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 불륜 자식한테 아버지 돈을 주겠다고. 다음 날 저녁 정숙은 결국 도연을 불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존재, 27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남편이 평생 그 아이를 돌봐왔다는 사실까지. 거실에는 도연, 수연, 그리고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27년 전에? 도연아, 진정하고 들어. 진정하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애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연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일단 엄마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닥쳐. 넌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말했어? 도연이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나섰습니다. 도연아, 수연이 탓이 아니야. 내가 늦게 말한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그 불륜의 자식을 27년 동안 키웠다고요? 우리 가족 돈으로? 도연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아,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 그게 뭐예요? 준호는 아무 죄 없어. 그 아이는 피해자야. 피해자는 우리예요. 27년 동안 속았잖아요. 아버지는 성실한 가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고. 도연아. 정숙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자식을 인정하라고요? 우리 가족으로? 그래.
준호는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절대 안 돼요. 난 그런 놈 동생으로 인정 못해요. 도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재산이 나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 자식한테 재산을 주려는 건 아니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연에게는 답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불륜으로 낳은 자식한테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겠다고요? 도연아, 준호도 내 아버지 아들이야. 권리가 있어. 권리요? 무슨 권리요? 그 자식은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모실 때 뭐 했어요?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잖아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돈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내가 뭘 알아? 한두 번 만나봤다고 사람을 알아? 도연이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난 그 자식 절대 인정 못해요. 아버지 재산도 한 푼 못 줘요. 도연아, 엄마는 그 자식 편이세요? 27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제 와서 그 자식이 불쌍하다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분은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준호는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속죄하며 지킨 마지막 양심이었어. 양심이요? 바람 피운 게 양심이에요? 아니, 바람 핀 건 잘못이지. 하지만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평생 책임진 것. 그게 내 아버지의 양심이었어.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니. 그래서 우리 재산을 나눠주자고요? 재산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안 돼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저 상태로 괜찮을까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나? 정숙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도연은 술에 취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연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섰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자식한테 재산을 준다고? 절대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큰아들이야. 나만 믿으셨잖아, 아버지. 도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쇠지렛 대였습니다. 그는 금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도연은 이성을 잃은 채 계속 금고를 쳤습니다. 내 거야. 이건 내 거라고. 마침내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통장 2개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도연아, 정숙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것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요. 그걸 훔치듯이 가져가는 게 맞니? 훔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 거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도연아, 그 통장 내려놔. 싫어요. 이건 제 거예요. 그 불륜 자식한테 줄 바엔 제가 가져갈 거예요. 도연아,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통장을 움켜쥔 채 어머니를 밀치고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도연이 금고를 열 때 함께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뭔데요? 도연이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읽었습니다. 최종 유언장. 만약 도연이가 금고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 나의 모든 재산은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마이너스 김철수. 정숙의 손에서 유언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다가와 유언장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날 시험한 거예요? 정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도연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엄마, 이거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유언장을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이 읽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금고를 부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유언장대로라면. 수연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준호한테 가게 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야. 도연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고는 부서져 있었고 유언장은 명확했습니다. 도연의 탐욕이 스스로의 몫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도연의 본성을, 그리고 이 상황을. 남편의 마지막 가르침은 가혹했지만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제발. 도연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그날 밤 도연의 욕망은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준호라는 청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정숙이 지켜줬다면 그 돈은 정숙의 것입니다. 도연이 금고를 부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연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유언장을 책상 위에 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도연이가 이렇게 변할 줄?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장민호 변호사입니다. 고 김철수님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정숙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수연도 방에서 나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도연 씨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정숙은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나와라. 변호사님이 오셨다. 한참 후 도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가족들이 모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김철수님의 유언 내용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상속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직접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몇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고는 오직 김정숙 여사님만 열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누군가 금고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몰래 가져가려 한다면 그 사람은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변호사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일 전밤 11시경 귀하께서 서재의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언장의 조항에 따라 도연 씨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시 기회를. 죄송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의 몫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도연이 상속권을 잃을 경우 그의 몫을 포함한 모든 예금과 유가증권은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에게요? 네. 박준호 씨, 고인께서 오랫동안 후원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준호 씨에 대해 잘 아시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준호 씨가 본인의 아들이라고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못 불렀잖아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모셨는데. 도연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입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인의 재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을 포함한 부동산은 약 10억 원 상당, 예금과 유가증권이 약 3억 원입니다. 그럼 집도 준호 씨에게 가는 건가요? 수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원래부터 김정숙 여사님 명의입니다.
고인께서 10년 전에 이미 명의를 이전해 두셨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며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날을.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김정숙 여사님께 별도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나중에 혼자 읽으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숙이 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지켜준다면 준호에게 갈 상속금은 결국 정숙의 것이 될 것이다. 정숙이 준호를 지킨다면 준호도 정숙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고인께서는 당신을 굉장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신.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준호를 돌봐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이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상속 절차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또 다른 말을 남기셨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도연이가 이 시련을 통해 배우기를 바란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와 형제로 화해하기를 바란다. 도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방으로 돌아갔고 수연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편지 읽어보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가득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40년을 함께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먼저 27년 전의 일을 용서해줘서 고맙소. 당신이 준호를 받아들여줬을 때 나는 정말 감사했소. 다른 여자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요. 당신은 매달 준호를 찾아가 옷을 사주고 책을 읽어주고 아플 때 간호했소. 당신이 준호의 진짜 어머니처럼 돌봐줬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부디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시오. 그리고 도연이에 대해서 나는 그 아이의 문제를 알고 있었소. 3년 전부터 돈을 빌려갔고 거짓말을 했소. 도박에 빠졌고 욕심이 많아졌소.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소. 시련을 통해 배우게 하는 것. 가혹하지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소. 당신이 두 아들을 모두 지켜주기를 바라오. 준호도 도연이도 당신만이 할 수 있소. 사랑하오, 정숙.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함께 살고 싶었소. 당신의 남편 철수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수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그래, 그 사람은 끝까지 날 믿어줬구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끝내 그녀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녀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가족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만나야 하고, 도연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믿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 준호를 만나러 가자.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정숙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돈은 돌고 마음은 남는다.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야. 변호사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준호에게 연락했고 오늘 오후 그가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돈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왠지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 어머니. 어서 오렴. 들어와.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준호 씨, 어서 와요. 앉으세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 받았니?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재산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얘야. 내가 그런 아이라는 거 엄마가 잘 알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나는 27년 동안 내 엄마였어. 비록 멀리서 지켜봤지만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알고 있었어요. 시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달 찾아오시는 후원자 부부가 있다고.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보내주시고 아플 때 약을 가져다 주시고. 그게 엄마셨죠?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엄마가 널 집으로 데려오지 못해서, 내가 시설에서 자라게 해서. 아니에요.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좋으셨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준호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숙과 남편이 준호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10년 동안 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이 사진 속 부부가 제 부모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셨네요.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마지막까지 널 걱정하셨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그저 감사했어요. 평생 고아였는데 마지막에라도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정숙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얘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엄마도 있고 수연 누나도 있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위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서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도연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네, 내가 미안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질투했고 미워했어. 내가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인간이었는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형님은 제 형님이에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님이 화내신 것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준호. 그리고 형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돈. 저는 필요 없어요. 뭐? 도연과 정숙, 수연이 모두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돈이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돈은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정숙이 말하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27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어요. 먼 길을 매달 찾아오시고 제가 필요한 모든 걸 챙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알아요. 준호가 국화 한 송이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이 꽃은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면서 한 송이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드리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받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물에 젖어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엄마께서 가지세요. 엄마가 가장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4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시고 저까지 돌봐주셨으니까요. 얘야.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정숙이 말했지만 준호는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그걸 제가 벌써 받았어요. 정숙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닮은 그 착한 눈빛, 따뜻한 미소. 정말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돈은 돌고 마음은 남는 거지.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란다. 정숙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들었니? 준호의 말.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가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동생을 얻었는데 형으로서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형님, 다시 시작해도 될까? 늦었지만 형제로서.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형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포옹했습니다. 정숙과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정숙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찌개 정말 좋아하셨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랬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정숙도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엄마 손맛. 준호가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얘야. 이제 자주 와서 먹어야지. 네, 엄마.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정숙은 문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어. 여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죠? 우리가 하나 되게.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이게.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한테 잔 한번 올리자. 네 사람은 물잔을 들어 남편의 사진을 향해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남겨주셔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수연이 이었습니다. 아버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사랑해요. 네 사람은 함께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사진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당신. 당신이 길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아이들. 셋 다 잘 키워줘. 그럼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잘 키울게요. 정숙이 눈을 뜨자 가족들이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너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정숙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하자. 준호도 도와줄 거지? 네, 엄마. 제가 할게요. 나도 돕게. 나도. 네 사람은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나눠 가진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김철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그 꽃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다들 만났어요. 우리 셋 아이들. 모두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가족이에요. 정숙은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더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영원히. 달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이해로 무너진 가족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지혜가 인생에서 필요하네요.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